네, 오늘은 RNA 스플라이싱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의 유형 및 조절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 또 엑산 셔플링의 과정과 진화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RNA 에디팅, 교정이라고 하죠. RNA 교정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볼 것은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인데요. 우선 트로포닌 T 유전자를 보면 이 5개의 엑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면 이 5개의 엑손이 다 포함이 된 그런 프라이머리 RNA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두 가지 다른 mRNA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3번과 4번 엑손이 상호 배제적으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4번이 배제가 되고 3번이 포함이 돼서 1, 2, 3, 5번 엑손이 연결된 mRN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번역이 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알파 트로포닌 T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3번이 배제되고 4번 엑손이 사용이 돼서 1, 2, 4, 5 엑손이 연결이 된 그런 mRN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베타 트로포닌 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트로포닌 T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다른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아이소폼, 동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소폼들을 보면은 일부는 아미노산 서열이 같지만 일부는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조절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유전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이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무작위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동시에 다 발현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유전자는 아주 엄격한 조절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의 결과로 발생 과정별로 아이소폼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특정 아이소폼이 발현이 되고, 발생 후기로 가면은 다른 아이소폼이 발현된다든지, 또 조직 장기별로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기에서는 한 가지 아이소폼만 발현이 되고, 다른 장기에서는 다른 아이소폼이 발현된다든지, 이런 차이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은 유전자마다 다른 형태로 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배제적인 스플라이싱의 예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SCAM이라는 유전자인데, 이 DSCAM은 앞에 DS는 다운 신드롬을 뜻하고, 뒤에 CAM은 셀 어디전 몰레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다운 신드롬 환자에서 과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 이게 막투가 단백질이고, 그 세포 외부에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접합, 세포와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mRNA를 보면 23개의 엑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4번, 6번, 9번, 17번 엑손의 경우인데, 이 4번 엑손 같은 경우는 이 4번 엑손에 해당하는 12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스플라이싱이 되는 거죠. 6번 엑손 같은 경우는 48개의 후보가 있고, 이 후보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스플라이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8개의 후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나머지는 다 배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호 배제적인 그런 스플라이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번도 마찬가지고 17번은 두 개의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mRNA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때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이렇게 엑손들 중에 하나씩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소폼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비네이션이 다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한 4만 개 정도의 아이소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호 배제적인 스플라이싱이 가능한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6번 엑손 부위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기 전에 mRNA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 엑손들이 다 보이죠. 그 후보 엑손들을 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6.1, 6.2, 6.3, 6.4, 6.48까지. 그리고 좌우에 엑손 5번하고 엑손 7번이 보이죠. 그럼 여기 후보 엑손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킹 사이트와 셀렉터 시퀀스라는 그런 염기 서열입니다. 근데 둘 다 인트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킹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고 엑손 5번 다음에 있는 인트론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셀렉터 시퀀스는 이 각각의 후보마다 하나씩 셀렉터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킹 사이트와 셀렉터 시퀀스는 염기 서열에서 상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킹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고 셀렉터 시퀀스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킹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 셀렉터 시퀀스하고 결합하느냐가 선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다킹 사이트가 엑손 6.2 앞에 있는 셀렉터 시퀀스와 결합을 했다 그러면 엑손 6.2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엑손 6.48 앞에 있는 셀렉터 시퀀스하고 다킹 사이트가 결합을 하면은 6.48이 선택이 되면서 엑손 5번과 엑손 6.48이 연결이 되고 엑손 6.48과 엑손 7번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엑손이 선택이 되면은 나머지 후보들은 다 배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엑손 5번 뒤에 있는 다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시퀀스하고 결합을 했는데 이 셀렉터 시퀀스는 6.21 앞에 있는 셀렉터 시퀀스입니다. 이 경우는 엑손 5하고 6.21이 연결이 되겠죠. 또 이 다킹 사이트와 셀렉터 시퀀스의 그 염기쌍을 보면 100%그 상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결합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플라이싱의 조절, 어떻게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게 하는지 그 조절 기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스플라이싱 사일런서하고 스플라이싱 인핸서인데 스플라이싱 사일런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플라이싱 사일런서라 함은 mRNA 상의 특정한 염기 서열입니다. 이 특정한 염기 서열이 리프레서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리프레서가 스플라이싱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프레서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결국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의 조절 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이싱 사일런서는 위치에 따라서 엑손에 위치하고 있으면 엑사닉 스플라이싱 사일런서 줄여서 ESS, 인트론에 위치하고 있으면 인트라닉 스플라이싱 사일런서 줄여서 ISS라고 부릅니다. 그럼 리프레서가 발현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느냐? 이 스플라이싱 사일런서에 리프레서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 스널프라든지 또는 스플라이소좀의 구성 성분이 여기에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프레서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스널프라든지
그런 스플라이소점의 구성 성분이 이 사일런서 주변에 그냥 결합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스플라이싱 인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라이싱 인핸서는 스플라이싱 액티베이터하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엑손에 위치한 스플라이싱 인핸서 ESE가 있으면 여기에 SR 프로테인이라는 그 스플라이싱 액티베이터가 결합을 합니다. 이 SR 프로테인은 세린 아르지닌 리치 프로테인을 줄여서 SR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SR 프로테인은 뭐 U1 스널프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3' 스플라이스 사이트에 결합하는 35번 스플라이소좀의 35번 구성 성분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해서 이 주변에서 스플라이싱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SR 프로테인은 이렇게 ESE에 결합을 함으로 해서 엑손과 인트론을 구분짓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이싱 인핸서는 위치에 따라서 뭐 엑손에 위치하면 ESE, 인트론에 위치하면 ISE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액티베이터가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스플라이싱 인핸서가 있더라도 스플라이소존과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액티베이터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액티베이터가 스플라이싱 인핸서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액티베이터는 이 RS 도메인을 거쳐서 RS 도메인을 통해서 스널프라든지 스플라이소좀의 구성 성분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터의 발현 유무에 따라서 스플라이싱의 양상이 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일런스에 결합하는 HNRN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NRNP는 Heterogeneous Nuclear Ribonuclear Protein을 줄임말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HNRN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A1이라는 HNRNP, 그 다음 두 번째는 PTB라는 HNRN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걸 보면 같은 mRNA 상에서 스플라이싱 인핸서와 스플라이싱 사일런서가 가까운 곳에 붙어 있습니다. A1이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플라이싱 인핸서에 SC35가 결합해 있는데 이것은 SR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이 하는 일은 스플라이소좀을 여기 오게 해서 이 부근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A1도 같이 발현이 된다면 A1 하나가 이 스플라이싱 사일런서에 결합을 합니다. 근데 A1의 특성은 하나가 결합하면은 다른 A1이 결합하게 하면서 훨씬 더 쉽게 결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1의 결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cooperative binding이라고 하는데, 이 cooperative binding에 의해서 A1이 퍼져나가면은 스플라이싱 인핸서에 있던 이 액티베이터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다음은 PTB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PTB가 스플라이싱 사일런서에 결합하면은 이것은 U1 스널프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B가 두 번째 인트론에 결합을 하면은 옆에 있는 U1 스널프의 작용을 막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첫 번째 엑손과 세 번째 엑손 사이에서만 스플라이싱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PTB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U1 스널프의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엑손 사이에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PTB의 유무에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엑손 사이에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진핵 생물의 유전자가 이렇게 엑손과 인트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엑손 인트론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한된 숫자의 유전자로부터 더 많은 수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테인의 레파토리가 다양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유전체를 보면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3만 개가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발현이 되면은 전체 프로테인 레파토리는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엑손 인트론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유리하죠. 두 번째는 이 엑산 인트론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진화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진화에 유리한 이유는 엑산 셔플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유전자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진화의 과정을 보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단백질 수준에서도 뭔가 새로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엑산 셔플링은 그런 과정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핵 생물의 경우는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려면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성공 확률도 아주 낮습니다. 대신에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엑손들을 떼다가 섞어서 새로 붙여 놓으면 새로운 단백질이 쉽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엑선 셔플링이 쉽게 일어나려면 한 가지 요구 조건은 이 엑손들이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엑손 하나가 어떤 기능의 반쪽밖에 없다. 그러면 그 엑손을 떼다가 딴 데 붙여 놓으면 잘 작동을 하지 못하겠죠.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엑손을 가진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발현이 되면 이 각각의 엑손이 하나씩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은 엑손 1번으로부터 오게 되고 이 도메인은 단백질의 기능,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라 하면 단백질의 DNA에 결합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도메인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엑손은 다이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단백질과 단백질의 결합을 통해서 다이머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엑손이 두 번째 엑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손을 떼다가 다른 유전자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도메인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엑손을 떼다가 다른 유전자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 다이머라이제이션 하는 기능, 그러니까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결합에 관여하는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DL 수용체 유전자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8번 엑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엑손들을 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1번부터 5번 엑손에 해당하는 부위는 이 보체 유전자죠. C9 보체 유전자하고 상당히 상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14번 같은 경우는 그 EGF 프리커서 유전자하고 또 염기서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15번부터 18번 같은 경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또 다른 유전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엑산 셔플링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데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사가 일어난 뒤에 RNA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물론 스플라이싱이죠. 근데 스플라이싱 이외에도 RNA 에디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RNA 수준에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유류에서 베이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하나가 바뀌는 거죠. 주로 아데닌 염기나 사이토신 염기에서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디팅 과정에서 모든 아데닌이나 사이토신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염기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트라이파노좀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RNA 에디팅입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숫자의 염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 RNA라는 게 외부에서 와서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RNA를 주형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RNA 에디팅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아폴리포프로테인 B나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mRNA에서 자리 특이적인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의 예를 보면은 이 스플라이싱이 일어난 뒤에 CAA라는 코돈이 리버에서는 어떤 RNA 에디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번역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이 포함이 되고 전체 단백질 한 4,000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테스틴에서는 RNA 에디팅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트 스페시픽 디아미네이즈가 이 CAA를 UAA로 바꾸는 거죠. 그럼 UAA는 스탑 코돈이기 때문에 큰 단백질이 만들지 못하고 여기 UAA에서 번역이 스탑이 되겠죠. 그러면 2000여 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아미네이션이 어떻게 염기를 바꾸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토신 염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가 작용을 하면은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유라실 염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데닌 같은 경우는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가 작용하게 되는데 아민기가 떨어지면은 이노신이 됩니다. 근데 이 이노신이 mRNA에 있으면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이노신이 있는 경우는 이걸 구아닌으로 간주가 되어서 번역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이드 RNA에 의해서 RNA 에디팅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트라이파노좀의 COX2 mRNA에서 일어나는 RNA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전사가 일어난 다음에 프라이머리 RNA의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팅 과정 중에 4개의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3개의 부위에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팅이 끝나면 이 에디팅된 부분이 코돈으로 작용해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가이드 RNA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앵커 부위와 에디팅 리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앵커 부위는 mRNA와 상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U 여기에 대응하는 AGGU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서 염기쌍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에디팅의 첫 단계는 이 교정 틀에 따라서 2개의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가 2개의 부위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mRNA와 가이드 RNA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2개의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는 아직 상부적인 부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정의 마지막 단계는 엔도뉴클리에이즈가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반드를 끊으면서 이 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2개의 UTP가 중합 반응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끊어진 부위를 라이게이즈가 연결해주고, 이렇게 교정이 끝나고 나면은 mRNA는 가이드 RNA와 100% 상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엑손 정션 컴플렉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트론이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잘려 나갔습니다. 스플라이싱이 끝나고 나면은 그 스플라이서좀의 구성 성분이 모두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성 성분은 엑손 정션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단백질들이 더 많은 다른 단백질들을 불러 모아서 엑손 정션 컴플렉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엑손 정션 컴플렉스는 그 뒤에 mRNA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포질 안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라이보솜과 만난다든지, 또 mRNA의 분해, 이런 과정에 엑손 정션 컴플렉스가 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mRNA가 스플라이싱이 끝나고 나면은 세포질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려면은 이 뉴클레오 포어, 핵공을 통과해야 되죠. 이때 엑손 정션 컴플렉스의 구성 성분 중 일부가 뉴클레오 포어의 구성 성분하고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엑손 정션 컴플렉스가 mRNA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엑손 정션 컴플렉스는 nonsense mediated decay에 관여합니다. 이 nonsense mediated decay란 무엇이냐? 만약 mRNA에 nonsense 뮤테이션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픈 리딩 프레임 안에 스탑 코돈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러한 mRNA가 있으면 빨리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역에 계속 사용이 되면은 쓸모없는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nonsense 뮤테이션이 있는 mRNA는 빠르게 분해되는데, 그 분해되는 과정에 엑손 정션 컴플렉스가 관여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역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